2022년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이집트 3 죽음 부활의 이야기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집트 3 죽음 부활의 이야기. 나레이션에 오타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의 화면을 참조하세요. 게을러서 죄송. 첫 번째, 피라미드 모양의 새김돌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성의 무덤에서 출토된 작은 피라미드이다. 네 면에 장식된 부조에는 이집트인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앞면인 감실과 뒷면에는 사후 세계와 연관된 주요 신들인 오시리스와 레 신에게 죽은 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 면에는 무덤 주위를 날아다니는 인간의 머리를 한 새가 부활의 상징인 제드 기둥에 앉아 있다. 왼쪽 면에는 호루스와 토르가 죽은 이의 미라를 앞에 두고 정화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인 거죠. 네. 감상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전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하구에서 시작되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비옥한 토지를 선물하였고 홍수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천문학과 수학, 달력이 생겨났다. 또 상형문자를 이용한 기록 문화가 발달하여 이집트 역사는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다. 탄생에서 죽음 뒤 세상까지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서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도 했다. 이집트 문명 초기인 고왕국 시대, 기원전 2675년, 2170년경,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왕검 시대죠. 고조선 시대. 아무튼 이 시대에는 신의 아들로 불린 파라오가 웅장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건축 기록이 없고 문화재가 남아있는 게 없죠. 상상으로만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환단고기를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이런 유산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넘어가서 중왕국 시대 기원전 2008년에서 2630년경을 거쳐서 신왕국 시대가 되면 람세스 2세를 비롯한 강력한 파라오들이 등장해서 영토를 넓히고 주변 국가와 활발히 교역하였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네요. 그의 정복으로 이집트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융합하였다. 문화는 융합하면서 발전해 나가죠. 이번 전시는 이집트 유물 소장품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대여받아서 진행했던 상설전의 순회전입니다. 이 전시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2022년 8월 17일까지 선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이때 갔었던 거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입니다. 이집트 역사는 11개의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했던 왕국시대와 왕의 힘이 약해지는 중간기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나르메르 왕이 상하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초기 왕조 시대 기원전 3000년에서 시작돼서 2675년에 끝나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문자와 달력도 이 시기쯤에 발명이 된다고 해요. 고왕국 시대는 피라미드 시대가 불릴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중왕국 시대는
석회암이나 화강암을 이용한 석상 등 인상적인 예술작품이 탄생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중앙정부가 무너지면서 제2 중간기가 도래합니다. 신왕국 시대 기원전 1539년에서 1075년경,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람세스라 불린 강력한 왕들이 등장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제3 중간기가 되면서 외래 민족이 권력을 잡았고 이후 리비아, 누비아, 페르시아가 번갈아서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제3 중간기가 되면은 이집트 민족이 계속 다스린 게 아니라 외래 민족이 잡았네요. 리비아, 누비아, 페르시아. 이거를 후기 왕조 시대라고 하네요. 기원전 664년에서 332년이네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과 함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때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 7세와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이집트 해군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악티움 해전에서 패하면서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지역을 표시한 지도네요. 수에즈 운하 개통 1869년. 이 유물, 앞으로 볼 유물은 앉아있는 와제트라는 유물이네요. 후기 왕조 시대네요. 와제트는 코브라의 모습으로 표현되다가 후기 시대에 와서 사자 머리를 한 여성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태양신 레의 딸 중 한 명을 재현한 이 커다란 청동상은 이집트 몽구스의 미이라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집트 몽구스의 미이라를 이집트 몽구스? 동물? 뱀을 죽일 수 있는 몽구스는 뱀의 공격에 매일 분투하는 태양신의 신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와제트와 마찬가지로 몽구스 역시 태양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네.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서 로마 시대에 기원전 305년에서 기원 후 100년 사이에 제작이 된 건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금박을 입힌 석고, 청동, 수정, 유리 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여신 바스테트를 상징합니다. 바스테트는 태양신 레의 딸이며 하 이집트를 수호하는 신이라고 해요. 속이 꽉 찬 이 나무 조각상은 바스테트 신전에 바치던 곡물이었습니다. 고양이 양쪽 귀 사이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스카라브가 박혀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 털의 줄무늬를 예술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네요. 어디 볼까요? 고양이 털의 줄무늬를 예술적으로 해석한 데는 못 찾겠네. 이번 거는 오시리스. 후기 왕조 시대에 제작이 됐네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금박을 씌웠네요. 죽은 자들의 땅을 다스리는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는 왕의 표식인 구분 지팡이와 도리깨를 쥐고 있는 미라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상은 신에게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바친 것이라고 하네요. 복을 기원하면서 이런 걸 바쳤다니. 그 옛날에 참 이집트 문명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예술적이고 우리나라보다 몇천 년 빠른 거예요. 그죠? 다음 하토르가 있는 거울입니다. 원형의 거울판이 이 건물 기둥을 닮은 손잡이에 달려 있는데 이 손잡이에는 회춘하다라는 뜻의 상형 문자인 파피루스 식물 모양이라고 하네요. 손잡이 일부에는 미의 여신인 하토르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기 하토르의 얼굴이네요. 여기 있는 여기 하토르의 얼굴이네. 당시에는 아름다움을 돋보이기 위한 장식으로 하토르 여신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건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시스라고 하는데 이시스는 죽은 남편인 오시리스를 부활시켜서 아들인
호루스를 얻고 세트 몰래 호루스를 키웠다고 하네요. 호루스는 결국 세트를 죽여서 아버지인 오시리스의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시스는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이 상도 아들 호루스를 사랑스럽게 안고 보호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유물을 보여줘. 여신의 얼굴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네. 예. 아이를 안고 있네요. 굉장히 정교해요. 그죠? 그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2000년도 넘었죠.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대 국가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대단합니다. 자, 이제 보는데 뭐라고 써 있나? 그 그리스의 역사가죠. 헤로도토스 역사 2권 14장에 보면은 이집트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덜 들이고 곡식을 수확한다. 쟁기로 밭을 갈거나 힘든 농사일을 할 필요가 없다. 강물이 저절로 흘러들어서 농경지를 갈아엎고 물러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막 대려고 노력을 안 해도 강물이 막 흘러들어와서 농경지를 이렇게 막 갈아엎은 다음에 막 더우니까 막 작물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 나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후에는 이런 농법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대식 농법을 쓰다 보니까 그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 관계 수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스와나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이집트의 이 농법이 더 진행이 안 된 거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비옥한 땅이죠, 이집트. 옛날에. 네,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이네요. 이집트의 자연환경은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해서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수단, 동쪽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지중해와 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이웃하는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유럽의 고대 국가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주변 지역과 교류하며 이집트 문명은 더욱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 때문에 나일강을 따라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죠. 나일강 주변 말고는 다 척박했다는 거죠. 크게 하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로 나누어지는데 하하 이집트는 북쪽의 나일강 하류 일대로 지금의 카이로가 있는 삼각주 지역이고 상 이집트는 그 남쪽의 나일강 상류 주변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일찍이 그들의 나라를 타워 두 개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렀을 만큼 이 두 지역은 중요한 공간입니다. 나일강의 동서 양옆으로 넓은 사막이 있어요. 이 거대한 사막은 외부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 카이로의 연평균 간수량이 2에서 5mm고 몇 년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귀중한 젖줄입니다. 나일강의 지류는 적도 인근의 빅토리아 호수와 에디오피아의 높은 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기 때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 7, 8월에는 항상 강이 범람했습니다. 홍수는 이집트인에게 주기적으로 비옥한 토양을 선물하였고 이는 찬란한 문명을 일구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볼게요.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바탕으로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출산 과정에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조각상과 부적이 사용되었는데 탄생은 미지의 세상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위험한 순간이므로 이와 같은 상징물로서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름다움을 위해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화장품 종류는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드는 연고와 눈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태양빛을 흡수하는 아이라이너 콜이 대표적입니다. 거울은 화장을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장신구는 여성의 머리, 목, 팔목, 손가락 등을 장식하는 데 쓰였고 여성과 남성 모두 장신구와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신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청동과 돌로 만든 도구와 무기는 무덤에 부장되기도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네, 설명이 있어서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기도 있고요.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 설명해 보면 나올 텐데. 위에 거는 부조인데 제가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한번 찍었나 봅시다. 그러네요. 1번이 늪지대 풍경이고, 2번이 동물이 그려진 꽃병이고요. 이거는 주걱 모양 인형이라고 하네요. 주걱 모양 인형. 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만 여겨졌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됐는데, 그 유물들을 다 찍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하나 보여주네요. 그리고 또 돌아서 가다 보면은 다양한 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이걸 또 찍었나? 그러네요. 이집트인들은 세상에 초자연적인 힘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힘 중 하나를 네체르라고 불렀는데 신이란 뜻입니다. 한 마을만을 보호하는 지역 신도 있었고 매일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둘 이상의 신을 합해 새로운 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상 이집트 신들의 왕인 아문이 하 이집트의 태양신인 레와 결합해서 국가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새로운 신 아문 레가 탄생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처음에 동물 이미지로 신을 표현했다고 해요. 신을 표현한 동물 조각상들은 기원전 3100년 이전에 선왕조 시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3100년 이후 1왕조 즈음이 되자 신은 남성이나 여성의 인간 형태로 재현되었습니다. 처음엔 동물 형태였다가 그 다음에 인간 형태가 되네요. 그리고 기원전 2675년 이후 제2왕조 후기에 이르러서 신은 남성 혹은 여성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신은 제2왕조부터 이집트의 다신교가 기독교로 대체되는 기원 후 4세기까지 계속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의 유물들인가 봐요. 다양한 유물들이네요. 처음에 이제 동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나중엔 인간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들의 모습인 것 같네요. 여기 스핑크스도 있네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있고 이건 고양이가 있네요. 이게 아까 그 사자인가요? 예. 사실 저도 이집트는 잘 몰라서 이번에 3월 달에 이집트를 가는데 3월 달에 이집트 가게 되면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청동 칼이 있고 여기 좀 큼직한 두상들이 나오네요. 예, 왕의 머리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 추정되는 왕의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로 추정되는 왕의 머리가 있네요. 네.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머리가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기원전 약 2세기 전후가 되겠네요. 저런 것들이 부적이구나. 이집트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부적을 썼습니다. 우리도 부적을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속신앙에서. 조각상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고 신의 형상이나 심장, 눈, 척수, 새, 곤충 모양 등 다양했습니다. 부적은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각각 특별한 보호 기능을 했어요. 종류에 따라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시신을 싼 아마천 안쪽에 놓였고 바 부적은 가슴 부위에 놓여 혹시나 바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도록 했고 심장을 상징하는 쇠똥구리 모양 스카라브는 오시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죄를 자백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죄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네요. 또 각 부적의 모양, 재료, 색상도 신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라 부적의 겉면을 장식한 푸른색과 녹색의 파이앙스는 식물과 물을 떠오르게 해서 재생을 상징했고 미이라의 목 아래쪽에 놓이는 기둥 모양의 부적은 오시리스의 척추를 의미하며 안전을 상징했습니다. 밑에 이제 다양한 부적들이
보이네요. 이건 원숭이 형태네요. 와제트 눈을 가진 토트라고 하네요. 기원전 약 664년에서 305년 사이에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이고, 이 부적은 세트 신이 호루스 신의 왼쪽 눈을 뽑았고 그것을 토트 신이 치유했다는 신화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트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동물인 개코 원숭이가 치유된 눈을 들고 있다고 하네요. 치유된 눈을 들고 있구나. 여기도 이제 금색하고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아누비스 유적, 베스 부적, 타웨레트 부적 그러네요. 네, 그 다음 칸으로 가시네요. 새예. 예, 새네요. 이 새는 뭘까요? 뭔가 큼직하고 뭔가 거창한데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저 옆에 뭐라고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설명이 있네요. 따오기의 관이네요. 기원전 305년에 30년, 예, 그때 만들어졌네요. 따오기는 달, 지혜, 글의 신으로 알려진 토트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후기 시대에 이르러 토트는 아문상 대신해서 신전에서 최고 신으로 추앙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혜, 문자, 과학, 마법, 예술 그리고 죽은 자들의 심판을 관장했는데, 이 따오기 관은 토트 신의 동물 형상 중 하나를 재현한 것입니다. 정교하게 도금된 이 관 안에는 따오기 미라가 담겨져 있어요. 수정에 금 테두리를 돌린 눈, 도금된 몸체, 그리고 은으로 된 다리와 발 부분의 섬세한 묘사로 인해서 이 관은 예술성이 뛰어난 동물관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따오기의 관처럼 특정 신을 상징하는 동물 미라는 신에 대한 봉헌물이 되었고, 후기 왕조 시대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는 이집트 전역에 수십만 구의 동물 미라가 묻혔습니다. 이런 유형의 관은 대부분 머리와 발이 청동입니다. 따오기 관 내부에 미라가 있네요. 옆에는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미라네요. 미라의 관이죠, 관. 발바닥 있는데도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 관 전체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파세 바카이 앤 이페트의 관이라고 하네요. 글자가 뿌옇게 찍혀가지고, 됐다. 네, 이 관은 기원전 약 1075년에서 945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거네요. 지금 3000년 전인데, 제21왕조에 이르러서 이집트의 귀족들은 무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무덤 벽에 그리던 그림을 관에 그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구나. 파세 바카이엔 이페트의 관에는 여러 신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숭배하는 주구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구니가 오시리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 왼쪽이 일부 손상되었는데, 당시 목수들이 작은 나무 조각들을 나무 못으로 고정해서 관을 만들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한 겉면을 석고를 바른 뒤에 채색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표면이 벤질벤질하네요. 이거는 발 쪽에 있는 그 모습인 것 같네요. 발바닥 쪽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네요. 미라 발덮개라고 하네. 발덮개는 부유한 상류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가면이나 미라 덮개는 꼭 갖춰야 될 필수품이지만 발덮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발덮개 바닥면에는 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두 명의 이방인들은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려져 있고 결국 왕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압한 형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항상 그렇죠.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 이해가 쉽네요. 다시 빙 돌아서 이제 벽에 뭐가 써있나 봅시다. 또 헤로도토스
미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있네요. 시신이 옮겨지면 가족에게 색칠한 관 견본을 보여주며 선택하게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오시리스 신을 모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보다 좀 못하고 값도 싼 두 번째 방법과 가장 싼 세 번째 방법도 보여줍니다. 총 3개의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렇군요. 미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가 있었다는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이네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고왕국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석관 안에 미이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덤이 아닌 장례신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기자를 중심으로 100여 기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라미드는 제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였던 쿠프왕의 피라미드로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기원전 약 2500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이 넘은 거죠. 헬레니즘 시대부터 7대 불가 사이로 불렸습니다. 높이가 146.6m에 이르며 지어진 뒤 약 3800여 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대단하죠.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 변이 230m인데 각 변의 길이 차는 최대 4.4c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정밀하다. 벽돌처럼 다듬은 돌 230만 개를 사용했는데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이고 50톤에서 80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피라미드 안에는 3개의 방이 발견되었는데 지하에 미완성의 방이 하나 있고 중앙방과 석관이 있는 매장방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방은 되게 작죠. 최근까지도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 정확한 내부 구조를 다 알 수 없다니 아직까지도 놀랍네요. 어떻게 지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바퀴 달린 차량과 크레인이 없었던 때라서 긴 경사로를 이용해서 돌을 밀어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3만여 명의 인부가 10년 이상 참여했으며 전쟁포로, 노예,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지가 침수되는 기간에는 농부들도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 들으셨고 이게 이제 초창기의 피라미드가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 같은 형태고 두 번째 형태가 느네페르의 굴절 피라미드 형태고 세 번째가 쿠프의 대피라미드 형태라고 바뀌었나 봐요. 네. 처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의 장군총도 계단식이잖아요. 계단식 피라미드죠. 그것도 무덤이고 계단식으로 저렇게 쌓아서 만든 구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냐? 문자와 예술. 자, 지금으로부터 5천년에 시작된 이집트의 역사에는 31개의 왕조와 무수히 많은 왕들이 존재했는데 왕의 재위기간이나 사건이 구체적인 연도와 함께 알려져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었다는 게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문자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3000년경 이미 여러 가지 사물을 본뜬 문자를 무덤의 벽이나 비석, 조각상, 돌로 만든 그릇에 새겨 넣었다. 이집트 문자는 그림 문자인 성강 문자와 이를 빠르게 흘려 쓴 흘림체가 있었다. 당시에 문자를 사용하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했으므로 기록을 담당한 서기는 높은 지위를 누렸다. 한편 문자는 예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글자를 다루는 이가 곧 예술가이기도 했다. 문자와 예술 두 분야에서 모두 눈에 잘 띄는 굵은 윤곽선으로 사물을 묘사했다. 사람의 머리와 다리는 측면으로, 어깨에서 허리까지는 정면으로 그렸다. 왜 이렇게 그렸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왕이나 죽은 사람의 얼굴 조각은 주인공과 똑같이 만들지 않고 전형적인 모습이 따랐다. 때문에 무덤에 새겨진 인물의 모습은 신의 형상이거나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남아있죠. 그 고려시대, 특히 고대 국가 같은 데서는 왕즉불 사상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부처님의 모양을 이렇게 상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얼굴을 이제 그 왕의 얼굴을 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미 한참 전인 이집트에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로제타 스톤, 그 유명한 로제타 스톤이죠. 기원전 196년에 만들어진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로제타 스톤. 로제타 스톤에 있는 글씨가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비밀들이 다 이제 풀리게 된 거죠. 많이 풀렸죠, 아주.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네요. 예, 뭘까요? 파디마 헤스.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파디마 헤스이며 웅크리고 앉아서 얼굴을 들어서 앞을 보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신전의 바닥에 놓여서 파디마이스가 신들을 위한 의례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물 조각을 신전에 모시는 이유는 자신의 혼이 무덤에서 나와서 조각상에 깃들어서 신에게 바쳐진 공헌물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용은 고대 도시 타레모의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싶다는 소원을 담은 기도문이라고 하네요. 기원전 약 680년에서 650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예, 화강 섬로감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큰 얼굴이네요. 엄청 큰 얼굴이네. 뭘까요? 머리 조각 일부. 석관의 뚜껑이네요. 기원전 약 1336년, 엄청 오래된 거네요. 이 조각상은 두툼한 눈두덩, 육감적이고 두툼한 입술이 미소 짓듯 살짝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18왕조 후기와 제19왕조 초기의 특징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비석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뭘까 이건? 네페르카우의 석비. 이거는 기원전 1290, 이것도 엄청 오래된 거네요. 1292년에서 1075년 사이니까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고, 저승의 세계를 저승세계의 구조를 보여준다. 맨 위쪽에는 태양이 배를 타고 내세를 이동하는 장면이 표현되었고, 그 아래에는 네페르카우가 내세를 다스리는 6명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긴 비문은 장례 공물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하단 왼쪽 구석에 네페르카우는 두 손을 든 채 위에 적힌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다. 그렇군요. 많이 깨졌네요. 많이 깨져서 잘 모르겠네. 이거 이름 쓰면은 그 이집트 문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해주는 게 있네요. 저거 잘 만들었네요. 긴 가발을 쓴 여성. 기원전 1336년에서 1279년에 만들어진 석상이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조상의 조각상을 집에 모셔놓고 사후 세계에서의 편안한 삶을 기원하였다. 머리에 푸른 염료, 얼굴에 노란색 염료 흔적은 죽은 여성이 내세에 도달해서 여신의 푸른색 청금석 머리카락과 노란색 황금빛 피부를 갖게 되었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유물을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못했네요. 어지간한 건 딱 찍는다고 찍었는데 여기 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또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상을 이렇게 또 재편집하고 있지만 영상 보는 걸 좋아해서 영상을 보면은 되게 많은 내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제 영상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여기는 아까 봤었던 전시관인데 다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봤었던 유물을 쭉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 이거 아까 안 봤었나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미라와 많은 부장품들은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고, 무덤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례와 내세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을 마련해주기 위해 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이 몇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는 육체와 동시에 태어나는데 무덤 속 조각상은 사후에 이 카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바는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나타내며 몸을 떠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요소가 하나의 아크, 즉 실제적인 영혼으로 통합되어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저승으로 가는 입구는 해가 지는 서쪽에 있고 사후 세계는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은 뒤 망자는 오시리스 앞에서 이승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심판받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마트, 즉 정의에 따라 살지 않았다면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반대편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깃털을 놓아서 저울질하였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심판을 통과하여 무사히 저승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를 거의 다 본 걸까요? 그러네요. 전시를 거의 다 봤네요. 전시를 보고 다시 보고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은 전시가 끝났을 테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시를 워낙 많이 하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